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쪽입니다. 오늘 페이지가 잘못 나오는데요. 아까부터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보에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T자가 마지막에 빠져서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제목입니다만 내용은 더 풍성할 것입니다. 이다니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고 벌써 또 우리 진경도 대표님 오셨는데요. 이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여러분의 반응을 좀 살피니 좀 나긋나긋한 것 같아요. 옆 사람 어깨를 좀 주무르면서 사랑합니다 두드려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육체는 운동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합니다 말이 필요하니까, 자 동시에 입체적으로 시작. 사랑합니다. 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괜찮네. 시작. 자세히 보니까 괜찮네. 예, 됐어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 오늘 강의 중에 이 강의는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고 또 오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와 강의와 Q&A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비되거나 또 다른 데 중독되거나 이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영을 깨워야 돼. 할렐루야. 그 센시티브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게 기대가 되겠어. 야, 오. 목사님 일평생에 인도네시아의 사장님한테 들었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 세 마디로 깨우라. 반응을 보이라. 반응을 보여야 리액션이 있어야 젊은이지. 여러분이 오늘 실천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 한 번 더. 야, 오. 우리 목사님에게 또 대표님의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네, 감사합니다. 네, 컨퍼런스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가장 꾸준히 참석한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교회 청년들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최대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종건 목사님 컨퍼런스 준비하시고 또 지금 진행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일을 이렇게 해요. 제가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청년들이 이거 안 한다. 그렇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뒤에 CTS, CBS 직원분들이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계속 사흘 내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잠깐 이 뒤돌아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죠? CTS, CBS. 네? CTS.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 이 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시간이 앞에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됐는데 간단하게 나누자면 오늘 제목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입니다. 텍스트라고 하면 무엇일까? 컨텍스트는 무엇일까? 네, 텍스트 하면 뭐 보통 우리가 교과서를 영어로 뭐라 그랬죠? 텍스트북이라 그러죠. 텍스트북. 오. 텍스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앞에 대문자로 쓰게 되면 진짜 어떤 모범이 되는 글, 답안 이제 그런 것들을 텍스트라고 해요. 컨텍스트는 무엇일까? 컨텍스트? 네, 맞아요. 상황. 그래서 우리가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고 또 상황을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더없이 좋아요. 여러분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사흘 동안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론 강의도 듣고 사례들도 이제 봤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일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로 가는 거야. 그럼 막 많은 게 바뀌어 있어. 주변 사람들도 다 바뀌어 있고 직장 상사들이나 동료들도 다 착해져 있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텍스트를 가지고 컨텍스트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컨텍스트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와 완전 다른 상황이야. 지난주도 힘들었지만 다음 주도 힘들고 뒤로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답을 더 깊이 알았잖아요. 더 진하게 알았잖아요. 뱀탕을 끓였잖아. 우리 사흘 내내. 이 뱀탕을 먹고 몸보신을 했는데 이 혈기를 가지고 내가 현장을 살아가리라 하고 딱 갔는데 현장에서 아무도 받쳐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은 낙심해요. 풀이 꺾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지혜롭게는 우리가 텍스트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컨텍스트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하루하루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간밤에 이제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이 여러 명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일반 직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뱀어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뻔한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라라는 거예요. 진짜 재미없는 답이잖아요. 아멘. 오. 진짜 재미없는 답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산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바뀐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첫 번째는 업무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업무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저는 이제 대구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서울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 보면서 저도 이제 직원들을 대해봤잖아요. 대표로서. 어떤 타이밍부터는 야 믿는 사람들 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에 더 크리스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크리스찬들을 쓰면 쓸수록 회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냐면 수요일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드린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이런 얘기 하면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려나? 여름 수련회 때도 그냥 아웃리치 간다고 이렇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바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 우리 모두 회사의 사활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믿는 애들이 그렇게 막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선교에 도움이 될까? 우리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의 이 과정을 통해서 선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직장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덕이 될까라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중요하고요. 새벽 예배 정말 중요해요. 방학 때 아웃리치 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수련회 가는 거 중요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늘 우리 시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들 가운데 내가 덕이 되지 못한다. 특히 회사에서 일상 가운데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좀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라 말아라 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때는 과감하게 제끼고 이렇게 교회로 와야 될 때도 있겠죠.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네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또 때로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직장에서 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아야 돼요. 제가 오전 예배 때 나눴죠. 저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어. 근데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야 진짜 내가 이렇게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저 사단의 앞잡이 막 그렇게 하면서 싸우다가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를 안아주라. 가서 안아주라. 그래서 제가 몇 년 안았다 그랬어요? 3년 4년 매일 같이 안았어요. 아버지를 매일 같이 안았어요. 4년 정도 하니까 아버지가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예수님 믿고 또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그 3년 4년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아버지가 정말 평생 할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냉대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긍휼함을 알고 그 긍휼함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어떤 식의 조롱을 하고 어떤 식의 냉대를 해도 나한테 그게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냥 꾸준히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계속 안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 4년 하니까 아버지가 변했어요. 제가 아침에 또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나눴었잖아요. 직원들이요, 하루 이틀 내가 좋은 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거 자기들도 할 수 있어요. 작정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막 지금 기업들이 ESG 해가지고 막 실천하려고 했잖아요. 환경 중요합니다. 사회적 가치 중요합니다. 이런 거버넌스, 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하려고 그래요. 세상 기업들 돈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똥꼬에 힘 빡 주고, 야 우리의 마음엔 들진 않지만 세상이 오래 가야지 하면서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부터 변해서 긴 기간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막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그런 임무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진경도 대표님 어저께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 묵상이라는 기본적인 것,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 얼마나 믿고 안 믿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영감을 받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직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영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3년 4년 쭉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오전에 나눴듯이 전 진짜 3년 4년 돼도 몰랐어요. 회사 사람들이 날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목사인지 아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다 보면서 저 사람 목사래.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보고 있다가 3년 4년 딱 지나고 나서 아, 팀장님, 총무님, 제가 기독교인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릅니다. 저도 이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교회 나가보려고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문제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대표님, 이 뱀 영역에서 있어서 또 유명한 강사님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하실 때 사람들한테 이 얘기 꼭 해달래. 뭐냐면 제발 직장 생활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커피 좀 사라고 하라고. 그래 기독교 청년들이 직장 생활에서 일은 막 어떻게 뭐 업무 시간에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교회로 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 내 동료들과 잘 못 어울리는 경우도 많고 다들 자기들끼리 잘해보자고 막 커피 사고 그러는데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은 많이 할진 모르겠어요. 아우니치 가서 막 선교사님께 헌금 많이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잘 챙기고 있는가. 우리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 오늘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재미없죠. 답이 별 재미는 없어요. 신나는 거 없고 저도 진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직장 들어가서 첫 3년 4년은 정체성 고민 정말 많이 했고요. 지옥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 그 이상 정도 되면 내가 뭔가 정책을 만들고 내가 뭔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하루하루 그냥 진짜 존버예요. 존버를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직장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나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도해 보세요. 나오는 게 주님 뜻인지.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기업인데 너무 운영이 진짜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적폐인데 그냥 난 때려치고 나온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끝까지 이렇게 가면서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도달할 수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이 부조리와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회사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바벨론 70년 기간 같이 이 안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기운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 주셨냐면 그게 네 자리다 라는 마음을 주셔요. 정말 이해는 안 가고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 자리에 있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최소한의 컨펌은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 제일 신나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다. JTBS에서 그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는데 아시죠? 모르세요? 나의 해방일기 보세요. 한번 근데 여러분 보면 되게 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예요.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3남매가 있어요. 한 집에 3남매가 있는데 경기도 시골에서 매일마다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30대 초반 중반의 회사원들 3남매 이야기인데 이 시대 30대 초중반의 그 도시인들이 겪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집은 약간 지방인 그런 사람들이 겪는 애환을
이 삼남매의 그 삼남매 가운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말들, 이들의 모든 행동들, 인간관계가 지금 이 시대 20, 30대들의 슬픔들, 안타까움들, 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지내는, 친하게 지내는 조금 유명한 작가님이 계신데, 그 작가님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작가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하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그 유행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셨냐? 그랬더니 저는 그 드라마를 10년쯤 후에 보려고 합니다. 청년기 다 지나고 보려고 합니다. 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볼 때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50세 이상의 어른들,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지금 여러분 세대를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게 많아.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그래서 자기 집에서도 애들이랑 맨날 싸워.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드라마를 볼 땐, 아니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답답한 일들을 또 텔레비에서 봐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어리버리하게 머뭇대는 사람들이 지금의 저 같은 40대들. 젊은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되고 어른들의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주변만 두리번거리다가 나는 꼈네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건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정말 이 시대가 그만큼 어떤 세대로 지금 이 시대를 지나든 간에 컨텍스트가 결코 쉽지 않다. 정답지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컨퍼런스 첫째 날에 얘기했었죠. 신학교 교수님이 시험 문제다가 낸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최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답인 거 아시죠? 아멘? 예수님 답인 거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컨텍스트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여기서 정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진경도 대표님 나오셔서 같이 Q&A를 할 텐데, 진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가 겪은 최고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정답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 당연히 이종건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케어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종건 목사님 통해서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의 일상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버티는 힘이고 여러분의 또 경쟁력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 관계를 매일마다 쌓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것들 가운데에서 한 곳에서 3, 4년 잘 뿌리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사명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네 마음대로 막 해라, 다 네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전제가 있어요. 너는 주인이 있는 존재야. 주인이 있어. 청지기란 그런 존재죠. 청지기는 이것저것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재산, 돈과 여러 가지 무형의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동시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이걸 관리해야 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연 만물이 다 망가져 있죠. 사회 공동체도 다 붕괴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40대인 저보다 더 힘들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크리스천으로 살기도 힘들지만 일반 국민으로, 세계 시민으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섬기며 다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이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기며
다스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관계가 무너져 있는 곳들 가운데 관계를 묶어내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자연 환경이 정말 붕괴되어 있다. 그럼 이 자연 환경,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 텍스트 속에서 컨텍스트를 바뀌었구나.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지혜롭게 살아내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지만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살아가며 삶을 통해 예배드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내는 것인데, 주님,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셔서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통찰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 머리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뤄내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짓이 만연하고 부정부패한 이 모든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정직한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를 주님,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모토로 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예수의 제자를 계속해서 파송하는 파송의 전진기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진경도 대표님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주한 자매도 기도를 참 우리 뱀의 가치를 잘 드러내면서 기도했고, 여러분 3일 동안 스며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분을 아마 많이 자극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극, 따라합시다. 자극. 그런데 이걸 확실히 자극만으로는 느낌으로만 가지고는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는 못 나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아멘.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가져옵니다. 진 대표님의 삶은 해답을 만들어낸 또는 뭐 그 자체로 진짜 뱀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이 이렇게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한 사람 질문할 때 또 질문 생각하시고 또 들었던 걸 한번 또 올려보시고 그렇게 어떤 질문이라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진행은 우리 대표님이 여기 계시고 또 목사님도 하실 수 있고, 제가 중간에 여러분 질문을 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콰이어가 삶의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 삶의 예배가 뭔지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중에 찬양은 정말 은혜롭게 잘했는데, 삶으로서 예배, 그죠? 우리 교회는 담쟁이가 막 담을 막 타고 막 올라오는데, 과연 이 세상이 우리를 막아선 이 담쟁이처럼 어떻게 지혜롭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원리와 원칙과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또 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느낌 왔죠? 내가 질문 안 하면 질문 갑니다. 사모님도 질문 준비하시고 제2기 기대합니다. 우리 진경대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카페를 소개를 못해서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아카페와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진짜 시간을 쪼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소개를 좀 받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그 핸즈커피를 창업하고 핸즈커피 체인본부의 대표로서 일하고 있는 진경도라고 합니다. 뭐 핸즈커피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피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커피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실까?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내려주시듯이 우리가 커피를 내리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뭐 그게 잘 실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런 뜻이고, 뭐 저희들 가맹점에 가서 하나님 마음으로 내린 게 이 커피가 있다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대로 전수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뭐 간증을 하거나 강의를 하고 나면은 핸즈커피 모든 매장들이 다 저 사람이 이야기했는 거와 동일하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고요. 또 우리 가맹점주들이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고, 심지어 중국에서조차도 거의 대부분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만들면서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컨텍스트는 상당히 다르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온전한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온전한 분이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션 기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을 내고 비즈니스를 못 하는 이유는 내가 온전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온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극구 사양하고 그랬었는데 아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시점부터 하게 됐는데, 그것은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마샤가 정직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온전이고 우리가 드릴 것은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지, 서로가 인정해야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응답부터 할까요? 네,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한 말씀이 우리 진 대표님 촌철살인과 같아. 그죠? 하나하나가 그냥 커피만 내리고 기업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내공이 아주 단단하다는 사실을 목회자로서 조금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시면 부담스럽습니다. 네. 곧 다 뽀록 날 거거든요. 네. 네, 우리 진 대표님을 여러분은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나이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보다 1살 차이로 그렇게 안 보이나요? 네, 그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저를 대하듯이. 제가 더 어려 보이죠? 예. 좀 이따 봐요. 자, 혹시 먼저 용기를 내주실 분 역시 우리 장청 상임총무님 박경민 전도사님.
목사님 이야기예요. 네. 제 입장에서는 들렸다고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표님도 대표님으로서 그 입장을 지금을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경영하시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반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조금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마음을 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 가셨던 비결이라든지 어떤 노력이 어떤 예. 한번 중간에 그러니까 초심, 뭐 어떤 사업이나 목회 비전의 초심 또는 정직의 그 기준을 흐트러짐 없이 어떻게 유지했나,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까? 저는 이 시대가 리더들을 쓰러뜨리는 그 사고 패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막 높여주고 우상화하고 팬덤을 형성시키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가면은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요. 그러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게 돼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섹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을 무르뜨리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40대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50대가 되어 보면은 그 시험이 옵니다. 저도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런 시험들이 왔었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오고 이 이후에도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남성들은 섹스의 문제를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게 진짜 사랑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는 해가 훨씬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제하고 송동호 목사님하고 둘이 정말 가까운 형제 같은 사이인데 한 5년 전부터 저희 둘은 늘 이렇게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더 큰 죄만 안 짓고 죽자. 이게 저희들 둘이 목표예요. 더 큰 일 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더 큰 죄만 안 짓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회 되면은 뭐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드리는 라이프 프레이어라는 11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 사람 욕심 내다가 추한골 보이지 않고 죽게 해달라고, 재정의 문제를 일으켜서 기업이 흔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성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과 회사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또 내 아이를 먼저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런 11가지 기도 제목들을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육신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큼 돈을 가지게 되면요, 그러면 좋은 차 타고 싶어집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 싶어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억누르고 절제하는 것은 사실은 미리 훈련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져요. 제 멘토가 이런데 그룹에 3조 4조 하는 기업의 대표이사예요. 지금도 2000년산 스타렉스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간자 다음에 K5 타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 대표님이 K5 타고 다니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해요. 제발 좀 좋은 차 타세요. 그래서 2016년에 벤츠를 샀어요. 그래서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작 살 걸. 제 멘토가 대구 내려오셨는데 이거 라이더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나갔어요. 근데 그분도 경도에 이제 진짜 차 좋네요. 다음부터는 꼭 저 데리러 나와주세요. 이렇게.
거기까지. 더 이상 그래서 요즘은 환경운동 하는데 제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티셔츠를 한번 입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입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냄새 날 때까지 입는다. 원래는 그 ESG 저희 회사 오래오래 캠페인에 3일 동안 3일 이상씩 옷 입기 이렇게 운동하는데 저는 냄새 날 때까지 입는다. 왜냐하면 제가 땀을 흘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일씩 입어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청바지 이거 7일째 입고 있는 겁니다. 냄새 날 때까지 입는다. 뭐 신발 구멍 날 때까지 신는다. 빵꾸 밑에 나든지 옆에 나든지 빵꾸 날 때까지 신는다. 뭐 이런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내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계속 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시스템 만드는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을 매일 아침에 성경의 분량을 읽지 않으면은 그 다음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이 뭐냐면은 회사에 재무 결제하는 거예요. 돈 움직이는 거 매일 결제하거든요. 수십 페이지씩 숫자들을 체크하고 도장 찍고 하는데 그 도장 찍는 일을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안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는 회사 재정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시스템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오후 4시 돼가지고 재무 담당 직원이 대표님 오늘 아직 성경 덜 읽었어요? 그래서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오늘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 친구가 4시 반 5시에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 처리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최우선 성경을 읽고 재무장부부터 결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 자신을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큰 죄는 안 짓고 죽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진 대표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50대 중후반의 나이에서 실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큐티의 삶을 살고 계시죠? 그런 연습을 지금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지금 사소한 하루의 일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농축되고 진 대표님의 위치에서 섰을 때 더 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질문. 이호영, 우리 러시아어 강사. 대표님들 창업하시고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가들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만들 때 난 이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해서 만드는 경우보다 어쩌다 보니까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님 스토리 어땠는지 듣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이 없는 게 인생에 대한 질문이나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게 이제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삶이 있거나 어떤 관계 있거나 크게 문제가 하는 분들한테 관련해서 미팅을 했는데 때로는 이런 너무 조용한 평온하게 그런 저를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대표님이 하시는 위치가 그것은 전혀 제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은 평온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문제가 많은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랐고 또 교회에 도망와서 저하고 같이 밤에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고민이 없었다는 말이 좀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어떻든 그래. 오케이. 이런 청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자기의 직업도 포기하고 3년 동안 한 리더를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최고형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이 없는 것이 큰 혜택이었잖아요. 그만큼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 모든 걸 투자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까? 지푸라기도 못 잡을 게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그때가 죽음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는 사람만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죽을 것 같은 아니면은 이미 모든 게 끝났는 것 같은 죽음 같은 단계까지 내려가야지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늘 있기 때문이 아니겠죠. 우리 가운데 시련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바울 서신의 첫머리는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 말을 한 것은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온 세상이 평화를 추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본질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죽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시련과 아픔은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장막으로 덮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은 찬양에서 나오는 거지 컨텍스트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시련과 상황으로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있죠. 1장 3절 말씀인데요. 뭐예요? 사랑은 수고 없으면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가식이에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엄마한테 청소도 안 해주고 설거지도 안 해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수고가 안타까워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뽕 맞은 듯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역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에요. 뽕 맞은 거지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과 아픔과 좌절과 하나님께 배신당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모두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야지 그게 믿음인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설교가 될 것 같은데 그 단어의 매치가 절묘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쓰고 있는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믿음의 역사를 쓰고 있는가 하면 반추해 보면은 우리의 관계는 진정한 믿음의 관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내가 출근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한 번도 내가 의심스러웠지 않았고 한 번도 실망스러웠지 않았다? 그럼 사장님하고 내하고 뭔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장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사장이 실망스럽고 분노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장과 내하고의 관계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의 기회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커피와 관련된 질문 아까 첫 번째 그러니까 브랜드 드린 거. 이야기죠. 세상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 치고 가게 한 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평생 국수만 팔다가 힘이 다 빠지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브랜드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서 그렇지 모두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성공이 되면은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죠? 가게 한 개든 두 개든 10개든 100개든 관계없어요. 그게 브랜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성공이냐 아니냐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은 뭐 순인의 칼국수 이랬는데 그게 핫플이 되잖아요. 그러면 순인의 칼국수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예. 저도 당연히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브랜딩의 기술을 가지고 핸즈커피를 창업했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거나 시들시들해서 망했다면은 결국은 꽃도 못 피운 브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브랜드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입니다. 요즘 그 책 유명하죠.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는 그 우리 여기 지금도 와 주신 세 분을 지금 눈에 딱 보이는데 우리 교회 오늘 평상시 출석하지 않는 분 세 분이 눈에 보여요. 저분들 각 개인의 삶에서 통찰을 얻은 게 많은데 우리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만 읽지 말고 그런 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책 한 권씩 추천받을 때는 아 이거 내 일생의 명서다. 내 일생을 살찌우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투 컬렉션 이창만 대표도 왔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예. 꼭 한번 만나기를 바라고 다음에 이런 대표님과 같이 앞에서 강의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도 혹시 책을 저한테 많이 사주고 또 제공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질문. 우리 신재희 전사님이 한번 실생활에서 선교사로도 살고 지금 잡도 지금 한 3개씩 갖고 있고 맞습니까? 공부도 하고 질문 있죠? 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저쪽 방에 아까 갖다 놨는데 이건 제가 아까 입을 댄 것 같은데 제 물인 줄 알고 예. 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핸즈커피 관련돼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핸즈커피 꽤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저희 청년들하고 수성로 쪽에 많이 가는 편이고 그 외에도 요즘에 핸즈카페가 창고형 매장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걸 좀 보고 있어요. 뭐 월성점이나 세천점 이런 쪽에 매장들이 그 직영 매장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좀 패러다임으로 그런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 건지 약간 매장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방향성으로 그런 매장들을 내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킹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했듯이 선교사들이 카페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자립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생계형 비즈니스, 그래서 뭐 1억 전후, 초기에는 1억 전후였고요. 좀 있다가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창업 비용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좀 고급 브랜드를 포지셔닝 했어요. 왜냐하면 저가형 브랜드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1,500원, 2,000원에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파는 브랜드들하고 경쟁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래서 저희는 아메리카노를 3,800원 뭐 이렇게 잡고 비즈니스 시작했고요. 지금은 4,500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브랜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가게가 몇 개 없을 때부터 뭐 투썸퍼리스나 할리스나 카페베네하고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20-30평 정도밖에 가게 사이즈가 안 되니까 걔네들하고 붙으면 또 퀄리티는 자신이 있는데 공간 사이즈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현재는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장 전개도 잘 안 되고 매출도 한 3년 정도 연 매출이 한 50억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은행권에서는 저희를 조금 불안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매주 그 시장 조사만 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책도 읽고 자료도 찾아보고 뉴스도 보고 모든 블로그와 고객들의 반응들을 다 조사하는 그 일만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그 시장 조사 리포트를 하는데 커피 업계가 대형화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그 전에 건설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저가형 브랜드하고 경쟁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형 브랜드하고 경쟁을 한다면은 결국은 스타벅스, 뭐 테라로사, 뭐 투썸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매장을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2016년에 804 아너스점 만들고 2017년에 월성 포르테점 만들고 송해공원점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회사의 규모를 키운 겁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모두 다 가맹 사업만 하고 있어요. 곧 이제 우리가 직영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메이킹 텐트 메이커, 메이킹 비즈니스 여기에 집중했으니까 남들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저희 회사의 모든 에너지, 지식을 다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키우자 해서 뭐 직영점은 조그만하게 한 개씩 이제 운영하면서 그 메뉴 테스트를 위해서 운영했죠. 그래서 뭐 롯데 칠성점 이런데 한 15평짜리, 뭐 최근에는 딜리버리 매장 이런 것들만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영 사업을 잘 안 했었는데 이제는 곧 뭐 발표될 건데 대구 미술관에 대구시하고 콜라보해서 대구 미술관에 저희가 대형 직영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7월달 여름 되면은 저희가 오픈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구의 상징적인 곳에 대구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대구 1위 브랜드가 뭐 1위 브랜드보다 서울 이하에서는 저희가 제일 큰 커피 프랜차이즈예요. 매출 규모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시에서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대구 미술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이후로는 직영 사업들도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저희는 이제 100평 이하는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직영점 같이 생겼지만은 다 가맹점이고요. 5월 13일 날 여기 안흥 옆에 280평짜리 핸즈커피도 오픈합니다. 여기서 아주 그래서 수성모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안흥에서 조금 더 가다가 보면은 그게 뭐 빌딩인데요. 1층에 180평, 루프탑에 110평 뭐 이렇게 되니까 루프탑도 정말 멋지게 이제 거기가 그 두류공원이 보이는 우방랜드가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올라가면 우방랜드가 너무너무 잘 보이고 대명동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산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자연 컨셉의 매장을 곧 오픈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까우니까 좀 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네. 당분간은 글로 가주시고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대표님이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를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이창만 대표는 박수 나오네. 고마워요. 여러분 그러면 효성점에서 고발 들어옵니다. 예. 예. 그렇구나. 상권을 지켜야 되겠죠. 예. 자, 좋습니다. 질문이 혹시나 여러분 뭐 내 수준의 질문이 여기서 될란가?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현재커피를 직접 또 운영하시는 분이시니까 현재커피 가보고
뭐 느낀 점 있잖아요. 수석 못 점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거는 그 대표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오케이. 여기서 민망하니까. 예. 자, 그다음 조한자매. 제가 궁금한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중소기업으로 이제 취업을 하면서 관리팀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데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채용 담당이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나서요. 관리인으로서 이 사람의 어떤 점을 보고 뽑아야 할지 저는 참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대학 졸업하고 다들 페이스가 이력서 하고는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시 어떻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기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할지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리인으로서 직원들을 만날 때 열심히 하고 성실을 하지만 늘 실수하고 성과가 없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제 회사 입장에서 짜는 게 맞는데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직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현재커피에는 아주 수준급의 4년제 우수한 학생들을 취업 준비생을 뽑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주 이 질문에 부합하는 정도의 준비만 하면 그래도 진 대표님의 그 취업 뽑고 싶은 우리 직원상 그게 들어오면 뽑힐 수 있는지 그 덧붙여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그 질문은 이제 우리가 적합한 인재가 필요하지 최상의 인재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 매장을 슈퍼바이징하고 관리하는데 석박사가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라는 것은 적정한 인재가 필요한 거지 무조건 탁월하다고 해서 적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공부에 재능이라든지 학위에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할 곳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적성을 잘 찾아서 가면은 사실은 세상에 일할 곳이 너무 많아요. 저는 월급을 얼마 받든지 일할 의욕만 있으면은 세상에 일할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내가 월급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니까 자꾸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이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직장을 못 들어가는 거지. 세상에 인재를 구하는 회사는 너무너무 많다. 내 기대 수준을 낮추면은 일하게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가 어제 간증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40대 중반에 CEO 출신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비즈니스 하는데 40대 중반에 원래 CEO 하던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 나 좀 써주세요 하면은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진짜 월급을 1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퇴사할 때 160만 원 받았어요. 2년 동안.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핸즈커피를 창업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직장이에요, 여러분. 돈 받으면서 돈 벌면서 장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직장입니다. 직장을 돈 버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는 인생의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회사 가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대 수준을 낮추고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탁월함을 보여주면은 당연히 내게 맞는 보수를 받게 된다. 내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안 주면은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되잖아요. 실력을 키운 다음에. 교회하고 기업하고의 차이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 11조 안 내고 새벽기도 안 온다고 해서 목사님이 불러서 니는 좀 우리 교회에 결격 사유가 많은 것 같아. 좀 제발 나가줘. 다른 사람 막 오염되는 것 같아. 너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기업에서 최고의 복지는 뭔지 아십니까? 탁월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가장 큰 복지입니다. 재결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업의 최고의 복지는 급여가 아니다. 동료다. 동료들이 힘을 빠뜨리고 동료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그 옆에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앞단 품질이라 그래요. 앞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원두를 생산한다. 커피 원두를 생산해요. 그리고 포장을 해서 나한테 와. 그럼 나는 박싱을 해서 배송을 해. 그리고 매장에서는 바리스타가 일을 해. 로스팅 엉망을 하면은 바리스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맛있는 커피가 안 나와요. 그걸 우리가 앞단 품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우리 회사 로스터는 정말 커피를 정말 너무 잘 볶아. 그러니까 나는 커피 뽑는 데만 집중하면 돼. 이러면 이게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내가 커피를 뽑았는데 맛이 없어? 이게 나 때문인지 로스터 때문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단 품질을 신뢰하는 것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는 내 자부심이고 복지예요. 기업은 어떤 사람이 버스에 올라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야 될 것인가를 구분해내는 일을 게을리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와 기업의 차이는, 그래서 일터 교회가, 그 피터 와거너가 일터 교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피터 와거너가 글은 잘 썼는데 제목을 잘못 적었다. 일터와 교회를 섞어 쓰면은 헷갈린다. 누가 헷갈리느냐? 크리스찬들이 헷갈려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저는데 우리 대표는 왜 저렇게 차갑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일터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사업가,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잖아요. 철저하게 누가 버스에 타야 되는지, 누구는 내려야 되는지, 목적지가 다른 사람이 버스에 타고 있으면 무조건 내리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가치를 못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누가 타느냐 누가 내리느냐는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핸즈는 어떤 사람을 태우느냐?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힌트만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활용해서 알아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 경, 적, 성 이 네 가지를 평가합니다. 동은 동기입니다. 네가 왜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는지를 열심히 살펴봅니다. 전공은 뭐였고, 이전에 뭘 했고, 얘는 뭘 얻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핸즈를 진짜 사랑하는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가, 뭐 이런 동기들을 평가해요. 사람은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죠? 돈이 목적이라면 돈이 만족이 안 되면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자신이 없어요. 그죠? 돈을 먹잖아요. 끊임없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충족을 못 시켜줍니다. 경험.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가? 과거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도 성공을 하셔야 되고요. 아르바이트도 성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집에서 엄마가 청소를 시키면 청소도 기가 차게 해야 됩니다. 설거지도 완벽하게 해놔야 돼요. 그게 습관이 쌓여야지 비즈니스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시원찮았고 과거에는 게을렀는데 이젠 진짜 잘해볼게요. 한 달, 두 달 이상 못 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경험의 습관들을 키우셔야 돼요. 내가 한번 결심하면은 끝장을 보는 놈이다 라는 거를 이게 내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경험이 미래의 가능성을 키워주면. 회사는 인터뷰와 이력서에서 끊임없이 성공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해요. 그걸 유도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적합성은 재능과 학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수학적인 사고 능력과 로직과 전공의 배경이 없으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바리스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커피를 배우고 싶다? 아니 가서 학원 가서 배우고 오세요. 매장에 가서 한 5년 일하고 오세요. 여기 와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 회사에 와서 월급 받으면서 다 배우려고 해요? 여기는 기본적인 것들 다 아는 사람들, 진짜 선수들끼리 하는 곳이에요. 진짜 선수들 모여있는 곳인데 여기 와서 바닥부터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적합성이에요. 이 비즈니스에 맞는 성품을 가졌는가? 팀워크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제 회사는 동경적성으로 해서 300점 만점에 25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입니다. 그 점수로 참 다 매깁니다. 학력과 뭐 이게 자격증 이런 것들 전부 다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전부 다 해서 인터뷰 전에 그 점수는 미리 직결표를 내서 인터뷰하는 책임자들에게 먼저 제공하고 동경적성 질문지는 전부 다 정리해서 이제 한 명이 질문하면 옆에서 이제 점수 적고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평균 점수 내서 250점 이상 합격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충 감은 잡았죠? 예. 현지커피 취업할 마음은 없죠. 그래 우리 그 현지커피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 아주 최고의 답이 됐지 않겠나 생각되고 혹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여러분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다만 저는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여기서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선봉해서 해야 된다. 지역에 또 한국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좀 탁월함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도 알겠죠? 기업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도 탁월함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혼동을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영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뭐 어떻게 이제 직원들을 키우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가 그렇지 않은 회사고 뭐 급 회사니까 보드랍고 따뜻하고 막 사랑이 넘치고 서로 격려하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인사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SR이라고 셀프 리뷰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들은 들어오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에 내가 했는 일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매일매일 기록하고요. 그리고 내가 했는 성과들을 2달에 한 번씩 리포트합니다. 그러면은 부서장급이 그 리포트를 읽어보고 1대1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SR 시즌이 되면은 한 2, 3일 정도는 부서장들은 직원들하고 면담만 해요. 그 인사고과를 같이 토론하는 거야. 너 이번에 이거 인사고과 올렸던데 너 이거 맞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네 성과가 아니고 누구 아이디어 얻어와서 네가 그냥 실행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이디어 네 거 맞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끊임없이 하고 그건 내 성과예요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부서장이 오케이 해서 저한테 올리면은 제가 그거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줘요. 그레이드 1 5점, 그레이드 3 1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다 매기면은 1년에 6번 평가가 되죠.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인사평가를 해서 그 호봉 조정을 하잖아요. 호급 조정을 할 때 그 점수에 맞춰서 자동으로 호급 조정이 되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치열하게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2달에 한 번씩 전체 직원들 앞에서 우수 SR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직접 합니다. 이번 2달 동안에, 지난 2달 동안에 A 직원이 이런 성과를 냈는데 이 성과는 그레이드 3의 D에 해당되고 이거는 몇 점짜리다. 이렇게 해서 다 공포를 해버립니다. 2014년부터 그 일을 했는데요. 제 회사는 우수 SR 사례집이 전 직원들에게 공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하면은 성과를 몇 점짜리로 취급해 주는지를 모든 직원들이 그 사례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유형을 학습하고 그것을 따라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시화하고 적시적시 격려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학력적으로 탁월하지 않은 직원들도 자기 자신이 개발되고 성과를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 회사는 과장 되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장이 되려면요, 그 SR 점수가 최근 3년 동안 D2가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D2를 받으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D2는 억 단위의 성과를 냈어야지 D2가 돼요. D2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G2를 받으려면 억 단위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억 단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직원들은 아주 사소한 일이 있어도 그걸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거래처에서 이번에 버터 가격이 10% 인상된다. 통보가 와. 그럼 우리 직원들은 그렇습니까? 하고 보고를 대부분 다 그냥 보고하겠죠. 우리 직원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쪽 대표한테 전화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어떡합니까? 10% 3개월 유보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3개월치를 투자를 할 테니까 그 3개월치 입고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얼마 정도 수익을 제가 협상을 통해서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SR에 보고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오늘의 핸즈커피가 됐어요. 정말 무서운 조직이 된 거죠. 수도 고지서도 절대로 그냥 안 봅니다. 재무팀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수도 사업소하고 싸워가지고 30만 원 환급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SR은요, 잘못했는 것은 절대 평가 안 합니다. 저희는 잘못했는 것은 평가하지 않는다. 잘했는 것만 평가한다. 실수하고 손실 입었는 것은 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실수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직원들은 시상하죠.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시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회사 출신들은 다른 회사 가면요, 모두 아주 높은 직위로 가요. 왜냐하면 저는 현재에서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라고 다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SR 자기가 스스로 리포트한 것들을 2년치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자기 업무 분장표가 돼요. 나는 1년 내내 이런 일을 했구나를 자기가 모두 매일 기록하잖아요. 2년치를 정리해보면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명확해지겠죠. 저희는 업무 분장을 회사에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한 2년 동안 SR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 업무 분장 스스로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오기가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회사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회사가 된 거죠.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그냥 월급 받아가는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정도만 SR이 한 번도 우수 SR에 못 뽑히면요,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아이디어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 세계에 OKR이라든지 KPI라든지 이런 유명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최근에 이랜드 그룹에서도 저희 시스템 가져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만큼 괜찮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되니까 좋은 아이디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예. 짧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큰데미들신 아시잖아요. 거기서 저도 훈련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정권사관학교 비슷했는데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좀 강하게 하드로 훈련시켰는데 미안해요. 그런데 다른데 저를 거쳐간 애들은 열심히 사역 잘하는 거 아시죠, 그죠? 마찬가지 핸즈커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훈련 잘 받고 좋은 직장으로 또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질문 우리 이기영 대표님. 태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의 커피를 선택하셨는데 그 커피를 선택하신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커피 회사에서 어쨌든 그 기업에서 고객의 만족을 이제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하시는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제 뭐 강의 다 대부분 어제 참여를 못했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짧게 설명이 되시면 조금 더 덧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는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저희 고모님이 그 고모부님이 굉장히 그 현대건설에서 엄청나게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중동 개척 단장으로 유럽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모네가 거의 이제 집은 서울에 있었지만은 유럽 쪽에 살았으니까 그 고모 이야기를 만나면은 많이 들었는데 고모가 어느 날 저한테 고등학생인 저한테 이태리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돼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안개 자욱한 이태리 공항에 일어나서 커피점에 가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먹었는데 그 에스프레소를 잊을 수 없다. 고등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유럽 가서 공항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신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계대 음대 출신인데 자기는 대학 다닐 때 점심값하고 커피값하고 둘 다 없으면은 그러니까 점심값밖에 없으면은 점심을 안 먹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앉아 있었다 해요.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해요. 저는 믹스 커피밖에 못 먹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1995년에 커피 맛 좋아하세요? 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사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화장실에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앉아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물론 한 번에 다 봤다는 건 아니고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에 빠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와이프하고 전국의 카페 투어를 다녔어요. 1990년대에. 그러니까 커피 교실 한다 그러면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가고 뭐 경기도도 가고 뭐 광주도 가고 온 데 다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커피를 취미 생활을 심하게 했냐면은 1998년에 저희 집에 로스팅 기계가 있었어요. 그 세코 자동 머신도 있었고요. 2000년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가찌아 투그룹 머신도 있었어요. 집에서 라떼 아트를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커피에 완전히 취미를 해도 심하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제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에스프레소 머신 여러분 집에 가정집에다가 켜놓으면 전기세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39만 원 나왔어요. 1990년대에. 예. 그렇게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가 어제 얘기했지만 이제 망해가지고 그래서 망했나? 망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의 나머지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와이프하고 우리가 커피를 그렇게 취미로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커피를 하면은 지겹지 않고 정말 끝까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좀 빅비즈니스를 했잖아요. 한번 계약하면 1000억 뭐 작은 건 한 5억 이렇게 그런 계약금만 하던 사람인데 커피 한 잔 팔면은 2,500원 이거 뭐 진짜 콩나물 장사잖아요. 근데 이게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콩나물 장사가 장난이 아니네. 예, 그죠? 그 대량 소비 시장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커피 업계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였죠? 하나는. 우리는 고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고객 경험, Customer Experience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객 경험은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갈 때까지 모든 접촉점 가운데서 최선의 만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판정하기가 어떤 대부분 것들은 객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맛에 대해서는 객관화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맛은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맛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커피를 내렸어. 근데 이 커피를 잘 내리는지 잘못 내리는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고객이 결정해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휘둘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이용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고객 경험은 꼭 자기 스스로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별사, 그죠? 그러니까 큐레이터, 그죠? 감정사, 이건 뭐예요? 우리 집의 값어치는 얼마짜리예요, 이거? 그죠? 감정사가 와서 감정하는 거예요. 나는 5억 받고 싶은데 감정사가 얼마? 그 감정사가 객관화된 거죠. 그죠? 이 커피는 몇 점짜리예요? 이건 취향이에요. 근데 이걸 87.5점짜리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감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고객 중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객관화한 가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래야지 고객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두 다 객관화해서 고객 만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오감을 이용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비즈니스는 스스로 객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메뉴를 객관화하는 과학적, 심미적 역량을 갖추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고객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쟤네들이 정말 좋은 객관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학력, 자격증, 커리어, 브랜드 능력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복합적으로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커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제 감별사만 일을 해요. 커피와 관련된 일을 저희 회사에 직원 36명인데 그중에 12명이 국제 감별사예요. 여러분 커피 업계의 국제 감별사가 그건 거의 고시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안에 12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감별사가 저하고 제 아내예요. 예. 그만큼 전문성에서 또 오감을 이용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 어서리티를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그리고 하월 슈츠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 돼요. 고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영혼을 커피를 위해서 이렇게 갈아넣은 듯한 그런 대표님의 그런 노고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시간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기업에서 순수익에 많은 분들을 축복을 주셨는데 혹시 몇 프로를 복을 위해서 내가 다시 쓰겠다는 각오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다 우리 기업을 이룰 때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성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목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생각해 본 부분이 조금 있다 싶어서 대변인 잘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지만 첫 번째 질문은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어떤 그 점준지 누가 질문했는지 대표님은 비즈니스를 매개로 수단으로 나는 선교나 또 다른 주의 일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런 영역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그게 100이고 요게 100이라는 거죠. 그 이제 질문을 대한 답은 하실 거예요. 예. 네네. 이제 현재는 얼마나 하느냐 뭐 저는 이제 방금 이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절대로 비즈니스에서 내가 뭐 선교적 기회를 하고 뭐 교회 세우고 선교지에 후원하고 이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막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려웠을 때도 10의 4조 정도는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엄청난 물질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최소한 선교사 한 명은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저는 우리가 이제 세무적으로 쓸 수 있는 도네이션 금액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 한도 내에서는 다양한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선교단체도 돕고 있고 어떤 선교단체는 거의 저희가 전체 한 50% 정도를 저희가 부담해서 후원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저는 중국 들어가서 번 돈은 과실송금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에서 번 돈은 한국으로 절대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어떤 비즈니스 선교로서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것은요. 돈을 가져간 적도 없고 돈을 가져온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저를 조사하러 나왔는데 돈이 움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깨끗하니까 그냥 조심하시라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돈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깥에서 문을 여는 거고요. 그들이 문을 열도록 안에서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안에서 번 돈으로 또 많은 분들을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이 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쌓여서 오늘의 중국 사업부가 되지 않았나. 우리 중국 사업부 직원들이 어려워지면은 제가 조용히 모두 다 도왔어요. 가정이 어려우면 또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면은 또 누군가 가족 중에 구치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과실송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들이 왔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제가 한국에서 충분히 물질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딜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채워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김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세대는 억 단위의 헌금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억 단위의 헌금을 이 교회에 하실 수 있는 용기나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진 세상입니다. 지금은 1000만 단위의 돈을 누군가를 위해 써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100만 단위의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써본 적이 있냐고요. 5만 원, 10만 원 말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 단위의 돈을 후원해 본 적이 있냐. 저는 그런 걸 해봐야지. 해봐야 된다. 네. 그래야지 우리 앞선 세대들의 헌신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러면 뭐 수십억, 수백억 있어서 억 단위의 헌금을 했을까요? 자기 전셋집 담보해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서 교회 무너지면은 자기도 길거리 나가 앉아야 되는데 그래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놈들은 헌금을 할까?
아버지 생일 선물도 잘 안 주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나 이렇게 하려고 이 비즈니스 시작해요. 제발 좀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그죠? 섬기는 거지. 그거 하기 위해서 내 비즈니스 한다.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건 뱀이 아닙니다. 뱀의 본질을 흐트리는 거예요. 탁월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수하고 직원들에게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직원들이 인생의 학교에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도 우리가 풍요로워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게 풍요로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넝쿨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직원들은 월급 박봉 주면서 선교 헌금하고 집을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장로님들 너무 많아요. 교회 헌금하기 전에 직원들 급여부터 올려줘야 돼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아지면 곤란할 것 같아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진 대표님의 그 농도 깊은 삶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애들이 많고 또 우리 여기 집사님도 거의 수천만 원으로 지금 여기를 하고 계시고 수많은 장학생들 지금 돕고 장학관을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인데 좀 알아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좋겠고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천만 단위, 억 단위의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쓰십니다. 절대로 아멘.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네. 기대합니다. 마게도자 프로젝트의 정신이에요. 정신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기가 기대했는데 질문 하셔야 돼. 어? 오늘 놓치면 안 돼. 시간 갖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신 주제가 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크리스천들을 안 뽑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 20대, 30대 청년 크리스천들의 그런 약한 부분이 약간 개발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제 대표님께서 보신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영향을 받은 책이 습관이 영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을 터부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전이라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세레모니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서 에클레시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삶의 패턴 안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엎조리고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매 순간마다 온 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어요? 그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습관을 보시는 거예요. 습관이 영성입니다. 매일 아침에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것이 코람데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방법이에요. 한 번씩 몰아서 하는 거 말고 한 번씩 뜨거워져 가지고 막 포쩍포쩍 뛰는 거 말고 찬찬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도 비즈니스맨도 학자도 모두 습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몰아서 공부하는 줄 아세요? 학자들은 끊임없이 책을 보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게 학자의 습관이잖아요. 목회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의 영성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훈련 기간 동안에는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도 갈 수 있어요. 성경을 2도 가도록 훈련을 한 2년 정도 동안에 계속. 그리고 일주일에 성경 구절 암송 4구절씩 암송하게 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토시 하나 틀리면은 100원. 토시 하나 틀리면 100원, 장절 틀리면 500원, 전체 다 틀리면 2,000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벌금 걷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일주일에 70페이지 읽는데 한 페이지 안 읽으면 100원. 예. 그러면 7,000원이죠.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런데 그게 돈 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누적돼요. 성경 공부 시간에 1분 늦게 오면 1분당 100원. 예습 안 해오면 5,000원. 그렇게 해서 돈으로 사람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동전 다 준비해 놨다가 총무에게 제가 대신 빌려주고 대신 내주고 걔한테 빨리 돈 가져오라 그래요. 그렇게 2년을 훈련시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요. 성경 암송 대회 하면은 12구절씩 모아서 성경 암송 대회 하면은 제가 20만 원짜리 상품을 줍니다. 아니 그 벌금 걷는 가지고 안 해요. 쪼잔하게 그런 가지고 안 합니다. 제 개인 돈으로. 어떨 때는 제가 이랜드 그룹에서 암송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 이름 뭐야? 전 세계 18개밖에 없는 시계도 제가 제 제자들한테 줬어요. 성경 암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 암송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 훈련은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의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한데. 근데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예. 청년들 약한 점과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불편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가능하면 크리스찬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팀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원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크리스찬을 뽑고 싶은데 특정 분야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안 뽑는다는 원칙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경영진들은. 왜냐하면 공간과 그 디자인에 영성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 디자인하고 영상 디자인, 그래픽,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안 뽑는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영상 디자인하고 시각 디자인은 아니 도저히 크리스찬 안에서 못 뽑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는 넌크리스찬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잘해요.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일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영성을 영적인 감각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계속 리더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안에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딱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특정 나이가 되면은 청년의 시대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얼마인지는 저는 규정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특정 나이가 지났는데도 청년으로 계속 살려고 해요. 그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제발 좀 청년부 그만해라. 후배들도 리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죄송한데. 제발 청년 그만해라. 어른들하고 장년해라 제발. 예. 집사 되라. 집사가 해야 될 일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의 오류가 그거예요. 예. 계속 청년하고만 놀려고 하는 오류들을 범는. 그래서 자꾸 못 안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애기 놓고 그죠? 그 대형 교회 가보십시오. 30대 애기 낳는 젊은 부부들이 모두 갈 곳이 없습니다. 모임 장소가 모임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됐어.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하고 모이는 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후배들한테 가려니까 쪽팔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30대 영패밀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그룹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경영 차원에서 본다면은 조직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는 목사님과 장기간 함께 일할 원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은 모든 신학교 출신들은 모두 당회장이 되려고 해요. 모든 신학생들은 목표가 당회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목표가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거야. 아니면 대형교회 담임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교회는 평생 이 교회를 섬길 목회자가 없어요. 당회장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죠? 부목사님은 2년 3년 후에 떠나야 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늘 여기에 임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교생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지. 교생하고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더 모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원팀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장기적인 비전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회사도 원팀 만들어야 되고 교회도 원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왜 전부 다 사장만 하려고 그래요. 이사도 하고 참모도 하고 재정 전문가도 되고 마케팅 전문가도 되고 그래야지. 그죠? 행정도 전문가도 돼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한번 경영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 구멍이 난 부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경영학에서 컵의 구멍의 위치가 컵의 사이즈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이게 500cc짜리예요. 구멍이 밑에 있으면 이거는 50cc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00cc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00cc짜리일 가능성도 많아요. 왜? 구멍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구멍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컵의 사이즈를 키우려면은 전체 스트럭처를 이해해야 돼요. 이 교회 전체가 뭔지, 이 교회를 이루는 요소가 뭔지를 전부 다 체크하고 거기에서 누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구멍난 곳은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경영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야. 그걸 우리가 MECE, 미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뭐 이런 말인데 굉장히 단어가 어렵죠. 네, 그 미시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전체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작지만은 알차고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은 이 교회의 A부터 Z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구멍난 것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팀이 강력한 조직력으로 관리하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또 조직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상상만 하는데 지금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우리 지금 살아나는 교회도 발전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은사 사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의 말씀에 이렇게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지점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동떨어져 있거나 그랬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 대표님이 바쁘시고
또 다양한 활동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영성과 맥이 맞닿아 있다는 걸 느끼죠. 말씀 강조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때의 연습. 우리도 상공사공 우리 집사님 통해서 여기 공간만 샀지 지금 꾸며야 되는데 상공사공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쓰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데 우리 40주년을 통해서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희철 대표님도 좀 이따 보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혹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 얘기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기영 대표 집사님. 하나 더 질문이 이제 비즈니스조사 데모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제 준비돼야 할 부분이나 경험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대구도에는 IBA 조직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이제 데모들 20, 30대 데모들이 가진 그런 성향이나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으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뱀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 3일 동안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왔고 또 뭐 얻은 좋은 인사이트를 본인들이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코칭을 받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대구 지역의 뱀 이 사역 컨퍼런스나 또 인적 네트워킹은 이미 풍성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소개한 분은 조그만 소개고 우리 대표님을 위시해서 우리 총장님이 앞으로 많이 열어주실 거고 제가 이번에 관여하게 돼서 우리 좋은 아마 뭐 질문인데 거기에다 답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하게 좀 얻었으면 좋겠네요. 뱀으로서의 준비. 두 번째는 대구 지역 뱀. 이게는 이제 뱀의 전체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그 뱀계에서 공론화된 건 아니고요. 이제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제가 이제 그런 그 일종의 리포트를 썼어요. 리포트를 썼는데 뱀의 전체 미시가 뭐냐 이런 리포트를 써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에서 저희 선교단체는 그 뱀 제가 만든 그 리포트의 스트럭처를 적용하는 선교단체로 가자라고 이제 의결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아카데믹한 이해이죠. 그러니까 그걸 뱀 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학습의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으로서 뱀어가 되는 것은 굉장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뱀어가 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뱀 스쿨, 뱀 아카데미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컨퍼런스도 일종의 뱀 스쿨이죠. 그다음에 뭐 퍼스펙티브 프로그램들도 곳곳에 있으니까 그런 그 온라인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유료지만은 뭐 한 10주 전후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뱀 A의 장을 또 뭐 책도 많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희가 자랑스러운 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 뱀계만큼 아카데믹한 일을 많이 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책들, 자료집들, 사명선언문들을 인쇄물로 만들어 왔고 온라인상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뱀 아카데믹한 것을 공부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장은 잘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뱀 X인데 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워킹 홀리데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울리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뱀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기업이나 선교사님들과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경험하는 뱀 X의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젊은 여러분들이 뱀X를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 그런 것을 원하면은 뱀A를 진행하는 단체에서 연결해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뱀X 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T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뱀으로서 살아내는 건데, 내가 만약에 뱀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든지, 내가 뱀 기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받거나 코칭을 받고 싶다든지, 또 내 친구들하고 같이 뱀 기업을 한번 창업해보고 싶은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뱀T에 대해서도 이제 뱀계에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뱀A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뱀X를 통해서 뭐 아울리치 같이 워킹 홀리데이 가든지 해서 이제 뱀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뱀으로서 살 수 있도록 전환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IBA에서도 충분히 안내가 가능하고요. 예. IBA에서 저도 질문 드렸었는데 전날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드려야 단순한 세상의 스타트업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유형과 실제적인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랬었는데 대구에서 가능할지요? 이제 대구에서는 뭐 대구에서 그런 인원을 모으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뱀A를 통해서 스쿨을 하면 요즘은 좀 줌으로 전부 다 스쿨이 진행되고, 또 플립 러닝 방식이라고 해서 미리 영상을 보고 주말에 모여서 또 토론하고 질의응답하고 하는 그런 방식도 하고 있고 하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개받고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